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애들 논술 가르치고 있는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그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그 어머니들 오신 분들 좀 질문할 게 좀 있어서 혹시 첫 아이 입시하신 분 계세요? 첫 아이. 두분 다. 그죠.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이야기가 어떤 거예요? 성공한 입시 성공한 아이 어머니의 뭐 성공담 같은 거 관심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아이를 한 번에 원하는 대학에 보낼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조그마한 팁을 좀 드리면 그런 성공담에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찾을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실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난 실수했어 자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런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성공은 사실은 되게 유니크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맞는 이야기고 뭐 입시적으로 얘기하면 그 아이에게 만든 전략이었을 수도 있죠.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한다. 뭐 심지어 뭐 내가 좋아하는 이 미리탐 학원도 미탐 보냈더니 쑥 합격했어. 걔가 그런 거고요. 우리 애가 미탐 다닌다고 합격할 거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근데 실수는 성질이 되게 보편적이에요. 누군가가 했던 실수는 또 누군가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은 저희들 이제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입시의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 뭐냐? 그런 보편적인 실수만 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사실은 많이 하죠. 실은 그래서 성공담들 막 자랑되고 막 퍼지잖아요. 근데 이제 실수한 얘기는 잘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최종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은 좀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성하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 선생님 저는 이래저래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도 안타깝고 저도 안타깝죠.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이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게 아닌데 뭐 이런 얘기들 있을 수 있죠. 그죠? 여튼 조금만 팁 한번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혹시 되게 우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논술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하고 계시고 이게 고민이신 거죠 지금 그렇죠? 어,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리고 고민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거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뭐 해도 될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은 요 고민이신 분들 눈높이에서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전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야지 아이들 지도할 때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아이들이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잘 이해하는데 논술 시험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지도하시는 부모님 또는 이제 심지어는 뭐 가르치는 공간에서도 그냥 마냥 글쓰기 시험 정도라고만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아니어서 되게 누구나 다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그리고 작게 제 수업에 대한 얘기하고 가능하면 질문들 좀 많이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지금 논술 지금 이제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거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거 했다가 뭐 이를테면 학생부 준비하는 경우에는 내신도 혼란스러워하고 또 이제 수능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라면 수능도 망치고 얘도 망치고 둘 다 못할까봐 걱정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고민 사항은 아닌 거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다. 일단 왜 그러냐면 이 전형은 일단 한 단계 높은 전략, 높은 대학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논술 전형을 치르는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논술 공부해가지고 물론 이제 요 밑에 이제 뭐 올해 새롭게 뭐 논술 시행한다는 가천대, 뭐 고려대 세종 이런 데 있거든요, 그죠? 그 논술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논술 공부까지 해서 말 그대로 까지잖아요, 까지 해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업그레이드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걸 또 하나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플랜 B라고 생각하자. 플랜 B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플랜 A는 이를테면
수시에서는 우리 3학년들은 당연히 학생부 중심 전형이 일단 플랜 A예요. 지금 중간고사 열심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플랜 A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과보다는 학종이 더 훨씬 의미 있는 거고, 또 올해 이제 확연하게 늘어난 추천 전형들이 교과 전형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맞다,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이 전형이 졸업생들과의 경쟁이 가장 완충되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는 이제 정시의 경우는 수능이잖아요, 수능. 그러니까 이 학생부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긍정적인 의미로 차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의미로 차단되는 경우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입결을 놓고 볼 때 현재 4학기 동안 내 학생부를 가지고 지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종은 딱 어디까지일 거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걸 크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일은 사실 학종에 잘 안 벌어져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수능 모의고사 성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학종으로는 뭐 중앙대, 경희대 정도가 오픈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준비를 하면 그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모의고사 보고 배치표 받아봐서 배치 딱 라인 잡아보니까 못해도 성균관대, 서강대, 뭐 이를테면 연대, 고대, 서울대 열리더라. 그럼 사실 학종은 이 친구한테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후순위 전략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게 긍정적 의미 차단되어 있는 경우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사실은 4학기 동안 내가 했던 학생부가 우리 학교 입결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내가 어찌어찌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다, 이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3학년 때도 2학년 때처럼 뭔가 마음이 편한 공부를 하는 건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입시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아까 제가 우리 재종반 친구들 얘기했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 작년에, 그러니까 재종반 친구들한테 작년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경험을 물어봐요. 그럼 엄청 열심히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대부분은 학생부 전형을 쓰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학생부 전형을 합리적으로 썼다면 대부분 합격했을 거란 말이죠. 이 친구들은 수능하고 논술 전형을 썼던 친구들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술하고 수능 전형을 결과론적으로 쓰게 됐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시간 되게 많이 써버린 거잖아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능 중심의 전형을 치르는 친구에게는 당연히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뭐 마음이 편한, 뭐 이를테면 오늘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중간고사가 국어, 영어, 수학이면 월요일 국어 시험 보고 나서 다음날 뭐 영어 공부하고 막 이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나면 마음은 좀 편해질 수 있는데 사실 입시에는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적이라고 하는 게 제게 친구들한테 되게 이런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불행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2학기가 되면요, 우리 자제분들은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공부를 할 거라고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보시기에 좀 애처로울 정도로 너무 많이 공부를 하는 거죠. 기특할 만큼. 성적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2학기 때는 전국에 있는 꼴등도 공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적이 오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실력이 좋아지고 시험을 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경쟁자들이 그 반대 작용을 해줘야 돼요. 똑같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안 오르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이 재정반에 있던 이 친구들도 사실은 그 시기에, 이 시기란 얘기는 작년 중간고사 기말고사겠죠. 이 기간은 사실은 상대들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능 준비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종이라고 하는 메리트 있는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부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하잖아요. 그게 막 한 달씩이에요, 사실은. 이 기간에 문법을 끝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간에 사탐을 한 바퀴 돌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원투를 한 바퀴 돌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겨울방학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라고, 사실은. 애들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적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뭐 7등급, 6등급 뭐 이런 거 떨어져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인생에 그런 숫자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지고 이럴 거라고요.
근데 입시에는 1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일 텐데, 여튼 플랜 A 전략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애들한테 논술을 가르치면서 이 얘기해요. 너희들 플랜 A에 95% 이상의 시간과 노력의 비용을 써라. 이게 맞다, 이게. 다만 플랜 B 전략 없이 플랜 A만 가지고 달려가는 것은 정말 바보다. 이를테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대전제는 공부 열심히 한다는 전제.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이제 상황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는 책상에 앉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요건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튼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한다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럼 기대되는 작용은 당연히 실력이 좋아질 거. 사실은 여기도 살짝 의문부가 들기도 하죠. 우리 아이는 책상에는 정말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왜 자꾸 그 문제를 못 푸는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개는 이제 실력이 좋아져요,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실력이 좋아지면 우리가 또 기대하는 작용 중에 하나는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좋아지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대부분 이런 경험 하지 않아요? 시험 보고 나면 틀렸던 문제 다시 풀면 맞추잖아요. 그건 실력하고 성적이 별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아는 것도 틀리는 거니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적이 좋아진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아이고 온라인 분들한테 여기 안 보이겠다. 비례해서 입시 결과가 좋아지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성적은 내가 얘보다 좋은데 내가 합격한 것보다 얘가 더 좋은 대학을 썼다. 이건 원서에 대한 합리성이 이제 가늠하는 기준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여튼 플랜 A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사실 우리는 아무런 준비나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만큼 실력은 좋아지고 실력이 좋아진 만큼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좋아지고 성적이 나온 만큼 맞춰서 대학에 갈 수 있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봐 생기는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제분들은 99%의 확률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1%. 이를테면 제가 가르쳤던 제자 얘기 잠깐만 드리면 이게 우리 제가 가르쳤던 아이의 수능 성적이에요. 71111입니다. 아직 놀라지 마세요. 국어를 왜 저렇게 7등급을 맞았냐면 저 친구가 실제 수능에서 국어를 16번까지밖에 마킹을 못한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저 같았으면 애들 말로 애들은 완전 지린 거죠, 이러면. 또는 뭐 저는 울고 나왔을 거예요. 진상 부리고 나왔을 거라고. 왜냐면 그렇게 준비했던 시험이 1교시에 망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안 거잖아요. 집에 와서 가채점 해봤는데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1교시 때 망했다예요. 근데 이 친구 그 다음 교시 그 다음 과목들 1등급과 만점을 다 받아놨어요.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멘탈 갑 오브 갑이죠. 실력도 짱짱하죠. 그런데 하루짜리 시험이 갔는 여기 남학생인데요. 같은 애 가르쳤던 여학생 사례는 얘가 고3 때하고 재수할 때 6월 평가원 시험하고 9월 평가원 시험에서 국수형 300을 4번 맞은 애예요. 그중에 2번은 전과목 만점이었어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2회 묻다 511, 511 나왔어요. 심각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 성적 또한 너의 실력이다라고 얘기하고 맞춰서 대학에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죠. 진짜 거기에 맞춰서 갈 거냐. 이를테면 어머니들 또는 아이들 심정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재수는 안 됩니다. 절대 재수는 안 됩니다라고 선언하는 건 좋아요. 다만 절대 재수가 일어나지 않게끔 거기에 맞는 플랜을 갖고 선언을 하는 것과 의지만 선생님 절대 우리 애는 재수 안 돼요. 이 의지만 가지고 선언만 하시는 분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저 2번씩 만나요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순탄하게 일어났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다만 1%나 5%의 확률로도 만약에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실력은 좋은데 시험은 잘 못 봤다. 이게 제일 크죠 사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대비를 좀 해놓자. 그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일단 플랜 B다. 그래서 플랜 B는 할 거냐 말 거냐는 아닌 거예요 사실. 당연히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 학생부 중심의 수시 전략을 쓰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수능 중심의 정시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얘는 실은 플랜 A에 1도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든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애들 말로 가성비예요. 그걸 잡아낼 수 있으면.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르친 아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항상 그래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아이들한테 입학 등본시키기 전에 꼭 물어보고 꼭 확답받는 얘기가 하나. 6시간을 엑스트라로 꺼낼 수 있습니까? 제 수업 시간이 2시간이고요. 과제 시간이 1시간에 2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이 6시간을 논술에 할애해도 국수탐의 수능 전략에 1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다시 꼭 그 6시간을 만들 수 있게끔 스케줄을 다시 짜야 됩니다. 진짜 짜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논술은 그래서 실은 요 두 전형이 있잖아요. 보이실려나 모르겠다. 학생부 중심 전형하고 수능 중심 전형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흔히 그 원서 쓸 때 뭐 소신 지원, 뭐 하향 지원, 하향 안정 지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확률은 높으나. 그러니까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세게 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를테면 수능은 점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써보는 거잖아요. 뭐 가끔씩 펑크 전략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예외인 거잖아요. 누가 봐도 배치표상에 경희대밖에 안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서울대 한번 써볼까? 라고 해서 가군에 뭐 하나를 빼버리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수능은 점수에 맞게끔 가는 전형이에요. 질러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부 전형도 사실은 이미 선배님들의 입결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가 크게 무슨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둘 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한 단계 높은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아요. 논술은 다른 거죠. 논술은 학교의 경쟁력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수능과 논술이 닮아 있는 건 개인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여서 이거 좀 해보면 되고 기존 4학기 동안의 학생부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도 않을 거고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대한민국 수능이 논술이 수능 공부를 잘하는 것과도 무관해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걸 잘하는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흔히 말하는 상위권 친구들이 준비를 그렇게 많이 못하는 전형이에요. 요즘 고3 상위권 친구들은 전부 다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전형들이에요 사실. 조금만 더 합리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한 단계 높은 대학에 소신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또 하나는 비극적이지만 한 번만 더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말 재수하는 것보다 그래도 괜찮을 만한 대학 하나를 보험으로 설계해 놓고 그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에서의 입장권 티켓 또는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진입 장벽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도만 맞추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수능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그래도 재수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험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얘는 할 거냐 말 거냐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하자. 다만 어떻게 하면 플랜 A 전략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준비를 할 거냐.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한테 6시간을 확보시키자.
그래서 플랜 B를 달아놓자. 요게 핵심인 겁니다. 요게 핵심인 거죠. 자, 더 가보겠습니다. 핵심은 그래서 효율적인 준비다. 6시간. 그러니까 선생님 꼴랑 그거 해가지고 심지어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분 다른 친구들은 일찍 한 친구도 있지 않을까요? 그 겨울에 시작한 친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친구들에 비하면 이제 출발하는데 꼴랑 고고 6시간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올해는 된다. 올해는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논술 선생님들이 이 무렵에 신규반을 오픈한 케이스는 없어요. 저도 작년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고3 학생들이 작년에 많은 공부 못했잖아요. 바뀐 수능 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추천 전형들이 많이 늘어났다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계속 깨이면서 플랜 B의 위치를 지니고 있는 논술 전형을 빠르게 시작한 친구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또 재수생들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재수생들 종합반 수업 자체에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여튼 상대적으로 경쟁 체제가 작년에 비하면 조금은 완화되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는 실질 경쟁률이 낮을 것 같다. 요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6시간 정도 시간 투자로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고민 중인 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이제 선택할까요 말까요 요거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애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애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이제 고민이신 게 우리 애는 국어 특히 읽기 이런 거 독서 이런 걸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논술은 그거 더 어려운 글들을 읽고 글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건데 여튼 우리 애는 국어를 그렇게 잘 못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우리 논술 시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빚어진 거예요. 흔히 이제 글을 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국어식 작문 흔히 문학적 글쓰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논술 시험은 국어라는 과목하고 1도 관련이 없습니다. 굳이 연관성을 찾자면 수학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험이 증명 능력을 측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서본결의 구조를 갖추면서 뭔가 주제를 환기시키는 그 변별력 있는 서론, 의미 있는 본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잘 정리하는 결론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아니라 실제 결론을 먼저 붙여놓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는 증명문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글쓰기는 전부 다 귀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쭉 쓰고 맨 마지막에 결과를 붙여보는 방식이죠. 일기도 그렇고 감상문도 그렇고 모든 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글들. 근데 대입 논술 문제의 글은 오히려 그 반대. 연역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연역적 구조. 그러니까 답을 먼저 붙여놓고 이게 왜 답인지를 증명하는 거여서 실제로는 채점 기준표에도 수사력, 이를테면 문장을 잘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증명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 이것만 물어보는 것들이어서 국어는 사실 잘 상관없어요. 굳이 얘기하면 뭐 국어 5, 6등급 나와도 사실은 논술 시험 보는데 1도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들이 또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도 돼요. 독서 지문하고 논술 지문을 비교해보라고. 그럼 천양지차. 논술은 엄청 쉬워요, 사실은. 독서 지문을 아이들이 풀 수 있을 정도면, 읽을 수 있을 정도면 논술은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크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이해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논술 시험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시게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진짜 잘 풀자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푸는구나 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 실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보기 전에 그러니까 논술은 이런 거잖아요. 질문이 있을 거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 논술 시험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쉬워집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는 건데 요게 대답을 말로 하는 시험이 있어요. 글로 하는 시험이 있어요.
말로 하는 시험이 이제 흔히 말하는 면접이나 구술 시험일 테고 글로 하는 시험이 이제 논술 시험이잖아요. 이 두 시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구술 시험은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한 유관한 지식이 들어있는 문제를 풀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경제학과의 원서를 쓰잖아요. 당연히 구술 문제 뭐가 나오겠어요? 경제 문제가 나오죠. 제가 철학과의 원서를 쓴 거예요. 또는 교육학과의 원서를 쓴 거예요. 그럼 구술 문제로 당연히 철학 실존에 관한 문제이거나 또는 뭐 교육적 어떤 난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받게 되죠. 그죠? 근데 논술은 안 그렇습니다. 논술은 내가 무슨 과에 있었던지 간에 그 해에 그 대학의 논술 문제의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논술로 경제학과의 원서를 썼어요. 가서 경제 문제를 만났어요. 그건 내가 경제학과 원서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해에 그 해당 대학 논술 주제가 경제였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그 해에는 철학과에 쓴 친구도, 사회학과의 원서를 쓴 친구도, 그죠? 심리학과의 원서를 쓴 친구도, 교육학과의 원서를 쓴 친구도 똑같은 문제를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논술 시험은 이 구술 시험과 달리 문제가 채택하고 있는 소재나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뭐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서 팬데믹 현상들과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다고 치면 이를테면 뭐 팬데믹 현상 또는 국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느냐?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 무관한 거예요. 사실. 경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경제적 지식이 필요하냐? 전혀 상관없어요. 가끔씩 논술 이제 가르치다 보면 또는 뭐 배웠다고 해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상담 부탁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우리 애는 있잖아요. 뭐 경제 관련한 문제를 나오면 꽤 잘 쓰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과학이나 기술 소재들이 나온 문제들을 보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본질이 그렇다면 논술 시험 문제로 어떤 소재 주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의도하고 문제를 낸 건데 실은 내용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그러면 이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게 글을 쓰는 시험인데 제가 질문 던질게요. 어머니 논술 배워본 적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죠? 자, 논술 완전 초보자들인 겁니다. 그죠? 뭐 온라인에 계신 어머니들도 지금 논술 배우신 적 없으신 거죠? 애들 배우는 논술. 그죠? 질문 드릴게요. 시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시는 글이에요, 아니에요? 글인 거잖아요. 소설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배운 적도 없는데 왠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소설은 글이 아니에요? 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님들의 대답이 맞았어요. 그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그러면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형식의 글을 써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글이 다 인정된다는 게 아니라 논술 시험이 허락하는 논술의 형식에 맞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하겠구나. 요거인 거. 그것만 배우면 되는 거야. 즉 아까 얘기했던 증명문 다시 말하면 논리적인 증명문, 논증문을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논술은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적인 이해 접근보다는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글의 형식과 구조가 일단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얼마나 변별력이 있는 거죠. 어머니 이제 풀어볼게요. 실제 시험장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실제 애들 기출입니다. 제시문 가에 제기된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해결책을 비교하시오. 800자로 쓰세요. 이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읽으셨죠? 그렇죠? 이제 실제 수험생이라면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으세요? 문제 읽은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려면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를 봐야 될 것 같죠? 애들이 그래요. 이제 문제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제시문 가를 읽는 거예요. 이건 가에 무슨 내용이 있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글을 쓸 거 아니냐. 요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만든 출제자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었으니 사실 접근은 다른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틀림없이 가를 열심히 읽고 정확하게 읽고 독해를 할 거예요. 국어, 독서 읽듯이. 나도 정확하게 읽고 다도 읽고 이를테면 문제점에 대해서 쓰고 방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나다를 어떻게든 비교해서 썼을 거라고요. 그래서 답안의 구조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800자 정도니까 뭔가 레귤러함을 보이기 위해서 각 문단 한 250자 정도의 분량을 할애해서 첫 번째 문단의 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의 비교의 형식을 취해서 나와 다를 해결책을 쓰겠죠. 근데 제가 드린 조언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논술 문제는 그 문제가 채택하고 있는 소재나 주제에서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얼마나 논리적인 구조와 구성과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제시문 가, 나, 다를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문제라는 키워드하고 해결책이라는 키워드잖아요. 문제, 해결책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논리로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논리적인 브릿지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낼 수 있어요. 이런 건 어때요, 어머니? 우리 아이들 4월 저기 모의고사까지 봤죠? 그죠? 이제 6월 모의고사 이제 오죠. 진짜 모의고사잖아요. 그거 진짜 학평 모의고사. 제가 예측 한번 해볼게요. 자제분의 6평 성적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탐구 합쳐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국어가 문제이지 않아요? 나머지 다 맞았는데 이 자식이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문제를 알았잖아요. 아, 국어가 약한 게 문제구나.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국어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시켜야겠죠. 그렇죠? 밑한 국어 수업 하나 듣게 하고 뭐 안 되면 뭐 과외라도 하나 붙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 요거 하나 틀린 게 마킹 실수여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국어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디테일하게 따져볼게요. 우리 아이가 엄매를 선택했어요. 요거 근데 문법이 틀린 거예요. 그 문학 수업 하나 더 듣게 할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그쵸? 이제 아시겠죠? 아, 이 질문은 뭐예요? 출제자가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야, 내가 문제하고 해결책에 관한 힌트 몇 개 던질 거야. 너는 우리 학교에 충분히 합격할 실력이 되니까 원인을 어떻게든 찾아서 정리해 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열심히 글을 읽고 정리해봐야 말 그대로 요약 글인 거예요. 여기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채점자가 좋아. 난 네가 원인에 관해서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보겠어라고 딱 빨간 펜 들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읽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제시문에 그 힌트 조건을 안 주겠죠. 근데 이 친구는 앞에 있는 친구에 비하여 문장도 서툴고 엉망싱을 썼다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근데 여기는 어때? 채점할 게 있잖아요. 채점할 게. 보세요. 이렇게 접근한 친구는 당연히 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읽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접근했다고 가정 한번 해볼까요? 그럼 가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뭘 찾으려고요?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원인과 관련이 있는 포인트만 찾는 거예요. 이를테면 인과의 논리인 거잖아요. 인과의 논리. 어려워. 근데 요거 딸랑 하나 나와요. 인과 논리 하나. 그거 찾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제시문을 접근할 때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출제자가 제시문에 학생들 편안하고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들 집어넣을 리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쫓아가면 쉽게 말하면 페이크 또는 부비 트랩에 다 빠지는 거라고요, 사실. 근데 질문자가 뭘 질문했는지를 이해하고 즉 애들 말 출제 의도. 출제 의도에 부합한 글 읽기를 하면 불필요한 건 다 던지는 거야. 실제로 아이들한테 쓰게 하면 읽었을 때 얻어낸 정보를 다 그러면 글에 사용하느냐 답안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좀 전에 부모님이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문제를 읽잖아요. 그럼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읽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굳이 읽기가 중요하다면 논제, 즉 문제에 대한 읽기가 중요하죠. 아, 보는 순간 이 질문은 원인을 찾는 거,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 때 뭐 어떤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한 문제였다고 치면 문제 보는 순간 그 공식이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뭐지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논술도 그런 거예요. 이 문제 보는 순간 실제로는 이게 머릿속에 잡혀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논술은 증명문이니까 귀납적이라고 그랬어요? 연역적이라고 그랬어요? 연역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역적인 두 가지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핵심 문장을 맨 앞쪽에 쓰는 거예요. 채점제도 그렇게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채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문단에 여러 개의 문장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문단에 여러 개의 문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된 채점 기준은 첫 번째 문장이라는 거예요. 각 문단에. 연역적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첫 문장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가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네모이다. 이를 발생시킨 원인은 네모이다. 이에 대하여 해결책을 나와 다른 공통적으로 뭘 보여준다. 이 중 나는 뭐뭐 해결책을 보여준다. 쭉 내려가서 네 번째 문단에서 이와 달리 다의 해결책은 어떤 것을 보여준다. 이게 방금 제가 빠르게 5개 문장을 불러드렸거든요. 요건 실제 제시문이 경제 관련 제시문인지 정치 관련 제시문인지 문화 관련 제시문인지 뭐 과학 관련 제시문인지 무관하게 결정되어 있는 거라. 질문 때문에. 그러니 문제를 보고 실은 제시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구조의 글을 써야 될지가 문제에 들어있는 거라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아이들이 실제 논술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국어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도한 질문의 의도가 담겨 있는 대로 읽어야지 제시문의 필자가 유도하는 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해요. 또는 이제 부모님의 기대들이 있어서 그러긴 할 텐데 일부 이제 수업들은 이렇잖아요. 어머니, 제 수업 우리 아이가 듣잖아요. 독서 능력도 되게 좋아져요. 읽기 능력이 좋아진다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1도 관련 없다. 1도 관련 없는 거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읽기라면 얘를 읽고 뭐 그렇게 읽으면 독서 공부를 좀 이리로 도움이 될 텐데 이게 훨씬 쉬워요. 국어 독서 공부가 얘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얘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 저도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어머니, 그냥 비문학 수업 하나 더 듣는다는 셈 치고 제 수업을 듣게 하세요. 걱정하시면 수능도 잡고 논술 잡고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얘기 뭐 하기 뭐약 팔긴 싫다고요. 그냥 얘는 그냥 논리 그 나름대로의 이 방법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수능을 잘하고 내신이 잘하고 무관하다니까요. 이건 해봐야 돼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애들이 이걸 하고 있냐? 플랜 B에 목숨 거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특목 외고이들 논술을 잘하냐? 그렇지 않아. 예전에 특목고 외고이들한테 논술이 완전히 필수였던 시절이 있어요. 1차, 2차도 있었고 심지어 특기자 전형에 논술이 붙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얘들은 2학년 때, 아니 1학년 때부터요. 걔들이 잘했죠. 지금은 극상위권 애들은 당연히 학종 잡는 게 핵심이에요. 서울대 가고 이런 친구들이 이걸 못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건 어때요, 어머니? 수능을 기준으로 이게 수능 전에 보는 거 흔히 말하는 1차 논술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능 후에 보는 거 2차 논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이제 메인 대학의 연세. 여기 이제 수능 목요일 날 보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보는 메인 대학이 성균관대. 그 외에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은 다 2차예요. 딱 2차. 근데 연세대만 해도 보세요. 이 연세대 원서를 구조적으로 쓸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일 것 같아요? 그쵸? 아니요. 좀 더 넓히세요. 6평, 9평에서 단 한 번이라도 배치표상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 성적이 나온 친구들의 3배수 정도. 좀 한두 개만 맞으면 고려될 것 같다. 이런 친구, 실제로는 안 되는 친구.
그러니까 3배수 정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입학 정원의 3배수니까 무리 한 3만 명 정도가 안 쓰는 거예요.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합격할까 봐. 합격할까 봐. 합격할까 봐 못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균관대. 성균관대 원서 쓰는 애들.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성균관대가 그냥 보험인 친구들이 있어요. 위에 다 썼어요. 혹시 모르니까 나는 서울대, 연대, 고대 합격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6장이나 있는데 한 장 남잖아요. 성대 하나 써놓은 거예요. 걔들한테 성대 그렇게 의미 있진 않아요. 반대로 성대가 메인 꼴인 애들이 있어요. 타깃인 애들. 나는 성대가 최고야. 이거 가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후자에 있는 친구들은 성대를 중심으로 공부하지만 전자에 있는 애들 성대를 중심으로 공부 안 하죠. 아마 그 친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원서를 썼을 거예요. 연대 논술도 쓰고 성대 논술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 연세대 논술하고 성대 논술을 같이 쓴 친구라면 평상시에 연세대 논술을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성대 논술을 중심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연세대 논술을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시험을 보거든요. 10월 뭐 첫째, 둘째 주 정도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수능 한 달 남았다. 아, 엄청 급해지는 거예요. 엄청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수능만 한 달 남은 게 아니고요. 성균관대 논술 시험도 한 달 남은 거예요. 근데 일단 수능이 크잖아요. 플랜 A인데. 그래서 한 달간 쉬어요. 한 달간. 공부를 안 한다고요.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수능 시험 보잖아요. 저녁에 뭐 하겠어요? 같이 좀 하겠죠? 금요일 날 엄마가 미리 등록해놨어요. 대치동 미래탐구 성균관대 파이널 논술 직전 파이널 수업에 등록해놨다고요. 가죠. 가죠. 저도 이제 강대에서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 그때는 정규반은 제가 참석할 수 있는 인원만 데리고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파이널 때는 안 그래요. 파이널 때는 이제 뭐 서울대 조교들 데려다가 막 갖다 쓰니까 작년에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막 100명 이렇게 넣어놓고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이제 내일 시험 보니까 열심히 수업을 들을 것 같잖아요. 저도 이제 열심히 수업을 하거든요. 아이들 열심히 안 들어요. 아이들 계속 이럽니다. 가채점 확인하는 거예요. 등급 확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때까지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성균관대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수능이 끝났는데 논술 시험을 보러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수능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상황이 어떤가요? 엄청 절박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는 퇴로가 없는 거예요. 그 절대절명의 시험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과 달리 있잖아요. 논술로 연대, 성대, 서강대 합격한 친구들이 예전만큼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는 논술로 합격한 애들이 제일 똑똑한 애들이었어요. 그냥 필수로 했던 거니까. 심지어 서울대 정시에도 달려 있었으니까. 그냥 원래 해야 돼요. 그냥.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가장 효율적인 아이들인 거예요. 언감생심, 학생부하고 수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대학을 갔던 거라고 지금 이 친구들이. 근데 생각보다 경쟁이 허술하다는 거예요. 준비를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논술 시험의 합격생들의 비율이 졸업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걔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종합반에서 수업 들어있고 또 대시동 단과도 듣고 뭐 강대 단과도 듣고 이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간 투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룸은 아직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 이런 거에서 다시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일단 아이의 뭐 교과 능력하고 사실은 상관없다 이게 크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특별히 문제 약하다고 생각해도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자격은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어머니? 주당 6시간 꼭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7시간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사실은
문법할 수도 있었고요. 그 시간에 사탐할 수도 있었고요. 그 시간에 수원투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6시간을 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실 수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논술로 합격한 친구가 있고 떨어진 친구가 있잖아요. 합격한 친구 논술 잘하고 떨어진 친구 논술 못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수능은 전국구 경기예요. 나의 준비 상태와 무관하게 그냥 똑같은 시험을 보고 무자비하게 채점 받는 거라고. 논술은 안 그래요. 내가 원서를 쓴 대학에, 내가 원서를 쓴 계열에, 내가 원서를 쓴 과의 아이들하고만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서를 어떻게 쓰는지가 앞으로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급별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논술 원서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 이거 재종반에서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수능은 어떻게 쓰죠? 점수 까고 쓰잖아요. 학종은 어떻게 쓰죠? 입결 보고 쓰잖아요. 논술은 뭘 보고 써요? 보통 이러죠. 야, 너는 수능에서 그래 서강대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너는 그러면 연세대하고 성균관대를 한번 써보자. 뭐 쓸 데가 없어 그렇게 쓸 수는 있겠으나 그게 합격률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얘가 수능을 잘하는 것과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냐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는 내신이 좋으니까 상위권 대학 쓰자. 야, 너는 내신이 별로니까 좀 피해야 되겠어. 저 숙명여대, 동국대 이런 데 쓰자. 아이 내신하고 논술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은 생각보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 말로 원서질이 거의 8, 9할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도 합리적으로 안 쓴다고요. 일화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외고 선생님이신데 한 해에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너 누구누구 뭐 학교 선생님입니다. 당신 수업에 정중하게 말씀하셔요. 당신 수업에 우리 반 아이들이 논술 수업을 듣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내가 아이들 논술 원서를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아이들 리포트를 써달라. 처음에 좀 약간 저는 상처받았어요. 아니 내가 왜 지 얘기를 들어줘야 뭐 이런.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엄청 저를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년간 아이들을 첨삭하고 쭉 봐왔잖아요. 제가 제일 잘 알죠. 얘는 제가 사실은 그래요. 수업 태도하고 시험하고도 상관없어요. 또 논술 문제를 잘 푸는 것과 시험을 잘 보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또. 시험을 잘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훈련을. 여튼 근데 제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쓴 보고서를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원서를 써주시겠대요. 그럼 어때요? 합격률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럼 소문날 거 아니에요. 저 선생님 수업 들었더니 오라? 근데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학교에서 원서를 이상하게 써놔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과잉하게 원서를 쓰거나 너무 과소하게 원서를 쓰면 붙거나 떨어지는 일들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원서의 합리성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쭉 보고 관찰하고 6편 끝나고 9편 끝나고 특히 9편 끝나고 원서 상담 제가 꼭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신 게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시더라도 이렇게 잘 판단하시라고 제가 조언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튼 그것도 한번. 그다음에 내신 걱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건 요 숫자 보시고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반영률과 형식 반영률의 차이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100점 만점에 논술이 60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내신이 40점, 학생부가 40점이에요. 근데 그 40점 중에 흔히 이제 비교과라고 하는 게 10점, 교과라고 하는 게 30점이에요. 보통 비교과는 논술 시험 볼 때요. 다른 거 말고요. 논술 시험 볼 때 비교과는 출석과 봉사로 나눠서 5점씩 배치해요. 그래서 출석은 무단결석 3회가 넘어가면 그때 감점. 봉사는 5학기 합산 24시간이 안 되면 감점. 이걸 기록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걸 더 기록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죠. 나머지 30점은 실제로 이제 내신 성적이에요. 1년간 5학기 동안 단 한 번도 2등급을 맞아본 적이 없다. 성취도 A 다 잡았다. 그러면 이제 만점 30점. 5학기 동안 8등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건 친구들이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죠, 사실. 9등급만 계속 받았다. 그러면 20점을 받는 거예요.
10점이라면 큰 차이일 수, 1000점 만점으로 100점 차이니까 엄청 큰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 이런 친구들이 존재하겠냐고요. 시험을 보겠냐고요. 실제 수요군들은 진짜 잘해봐야 2등급에서 늦추면 6등급까지예요. 특목자사고 애들 5, 6등급 애들은 시험 많이 보고 많이 합격합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없어요. 1점 차이예요. 0.9점 차이라고요. 서강대학교 볼까요? 형식적으로는 만점하고 최저점의 차이가 최저점 기본 점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러면. 굉장히 큰 격차거든요. 이건 비율적으로 따지면. 근데 보세요. 8등급이 9.7이에요. 그러니까 8과 9등급 차이가 9.7점 차이가 나고 그 안에서 쪼개는 거라고요. 그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걸 조금 더 좀 그러니까 약간 사회적으로 좀 이해시켜 드리면 그러니까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욕망이 뭐냐면 실제 특목 자사고들 뽑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니, 입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그래요. 서울대 입시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절대 연고대 애들은 연고대에 합격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의 실력을 가진 애들은 뽑지 말아요. 욕심인 거예요. 연대는 당연히 서울대급 애들은 납치해라. 고대 밑으로는 절대 가능한 못 들어오게 필터링 해라. 이게 그 대학의 욕심이라고. 학종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이거 사실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학교의 재량권이 굉장히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실은 보편적 다수의 입장에서는 교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대학은 싫어하잖아요. 상위권 대학에서 교과를 많이 안 뽑는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인 거죠. 1.0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종이 사실은 아이들의 숫자 이면에 있는 경쟁력을 보겠다는 건데 실은 결국에는 학교의 경쟁력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뭐 특목, 자사, 뭐 대치, 목동에 있는 유수한 학교들이 사실 의미를 갖는 전형들인 거고요. 사실은. 지방 일반고들이 그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논술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학종처럼 말 그대로 정성적인 평가, 흔히 말하는 주관성이 껴있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외고 아이들도 적용을 받고 일반고 아이들 적용을 받는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반고 아이들 되게 의미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내신이 안 좋으면 수능 체제를 높이는 게 좋겠다. 요게 이제 올해 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으셨죠. 수능 최저. 긍정적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우 힘들어. 해법들은 찾으셨어요? 크게 두 갈래인 거잖아요. 얘는 이제 뭐 사실은 개편된 수능 체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EBS 연계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 국어 능력의 아주 본질적인 영역은 사실 문학입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어머니들 학교 다니실 때 이과 아이들이 국어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문과 아이들에 비하면? 보통 그렇잖아요. 이과 아이들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시, 소설 잘 못 읽어서 그래요, 걔들이. 요즘 안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얘가 문학을 마치 예전 학력고사처럼 만들어놔서 그래요. 여기 나온 것만 출제를 한다고요, 거의. 7, 80%였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마치 외워서 푸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껏해야 한 문제나 한 문제 반 정도가 뭐 낯선 작품이 나오지만 큰 문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국어에서 이 문학이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하니까 국어 전체의 난이도를 비문학 즉 독서가 담당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 그동안 희한한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무시한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읽기 능력은 사실은 말 그대로 쫓아가고 문맥 파악하는 능력이어서 흔히 인문학적 감성과 저는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건조한 글들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이과 공통된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은. 근데 여튼 올해 여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문학 쪽에 기반이 없는 친구들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기대하면 상대적으로 독서가 조금은 쉬워질 가능성이 있겠다. 살짝 그럴 수 있겠다. 여튼 그러나 이 일은 흔히 말하는 작년까지만 해도 문이과라고 분류했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선택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인 거잖아요.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이제 인문계 애들이 선택하는 확통인 거냐, 뭐 미적하고 기하 이과 애들이 이제 작년까지 수리 가형을 봤던 애들이 이제 선택했던 이거냐. 근데 여튼 이 선택 과목 때문에 유불리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게 평가원의 방침이에요. 물론 그렇게 안 될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평가원은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할 거라고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상대적으로 쉬운 확통을 어렵게 내서 난이도를 맞추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기하나 미적을 쉽게 내서 난이도를 맞추거나. 전자의 방식이 유력할 것 같아요? 후자의 방식이 유력할 것 같아요? 전자의 방식은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요. 확통이 미적만큼 기하만큼 어려워질 수는 없어요. 문과 애들이 못 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험에 난이도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적 기하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수학 시험 자체가 쉬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수학 시험의 난이도를 누가 담당해야 돼요? 공통 과목 수원투가 담당해 줘야 돼요. 수원투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원투는 기본 과목이고 이 선택 과목이 심화 과목이잖아요. 기본 과목이 어려워져 봤자죠.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예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작년부터 그런 징후들이 보였다. 흔히 아이들 말로는 지저분한 문제, 평가원의 표현으로는 복잡한 계산식. 일단 애들 그렇잖아요. 평가원 문제는 깔끔한데 대성 모의고사나 메가 모의고사는 지저분하자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재수생들이 풀어야 되니까 그래요. 흔히 말하는 재수생들은 기출을 다 알고 온 애들이에요. 걔들한테 기출하고 똑같은 타입을 계속 주면 다 풀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아니, 학원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해서 너 부족한 것들 더 열심히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 그렇게 흔히 말하는 하나라도 계산하다 실수하면 전체가 꼬이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올해 그럴 수 있겠다. 게다가 수투에 흔히 이제 작년까지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던 이제 지수 함수가 들어가면서 약간 전체적인 난이도가 수원2가 문과 아이들이 담당하기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흔히 문과라고 분류되는 게 인문계 원서를 결국엔 인문계열 원서를 쓰게 될 친구들의 수학 성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1등급도 어려울 테고 흔히 그냥 구분해서 수리, 나형, 가형 봤으면 구분해서 2, 3등급 수리, 나형에서 2, 3등급을 맞았던 친구들은 아마도 훅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과 아이들은 이 점에서는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수리, 가형을 봤던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수리, 가형, 나형은 구분했을 때는 나형이 원래 쉽잖아요. 근데 만점당 표준 점수를 보면 나형이 높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 표준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평균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쉬운 과목이 왜 어렵죠? 애들이 수학을 못해서 그런가요?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린 얘기. 왜? 수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푸는 애들이 있다고. 안 푸는 애들. 못 푸는 애들. 걔들이 그동안 수리 나형을 선택했겠어요? 가형을 선택했겠어요? 아, 어차피 내가 수학을 포기할 거. 사랑하는 우리 문과 아이들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니 내가 가형을 선택해줘야겠어.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수포자들의 혜택을 그동안 나형에서 받았다고. 그래서 막 50점, 60점 맞아도 막 수학 2등급 나오고 막 1등급 나오고 이런 거라고요. 근데 그 수포자 영향 이제는 같이 받는 거야. 아니, 가형 애들이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최저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차피 수능에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원서는 이렇게 같이 쓸 거니까. 컴공과 쓰는 애하고 철학과 쓰는 애가 같진 않을 테니까. 어차피 걔들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쓸 거니까 경쟁에서 큰 의미가 없는데 수시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최저 등급. 그래서 올해 생각보다 최저 등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거 뒤집어서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입부에 말했던 거예요. 올해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6시간만 꺼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의미 있는 결과를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최저가 제 말씀대로 95%를 플랜 A에 투자를 하시고 5%에 해당하는 6시간만 논술에 투자를 하시면 수능 중심의 전략을 짜서 최저만 안정적으로 잡아놓으시면 최저의 불안정성은 결국에는 논술 시험의 실질 경쟁률의 하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기만 탄탄하게 갖추고 시험을 보더라도 합리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겠다.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역으로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꼭 얘기해요. 너 모의고사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 너 반에서 너 나가라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 플레이는 항상 중요하니까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워낙 조급하신 어머니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아유, 선생님 됐는데 저는 학종을 5개 쓸 거고요, 4개 쓸 거고요. 그리고 연세대하고 성균관대 2개만 딱 쓸 거거든요. 그러면 딴 거 공부 안 하고 요 대학만 계속해서 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는. 일단은 저는 논술을 여러 개 대학을 쓰는 친구들이 일단은 뭐 중심이 되는 시험이니 저기 수업이니까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는 이것도 한 대학만 쓰더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출 그동안에 출제됐던 기반으로 해서 한 대학만 계속 파잖아요. 그 대학에 만약에 출제 유형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술을 합리적으로 준비한 친구들은 복수 합격자들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이를테면 연세대 합격하고 서강대, 성균관대, 뭐 이화여대 다 합격한 거예요. 이 친구들 그러면 각 학교별로 다 준비를 했겠냐고요. 어느 세월에 플랜 B를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술, 그러니까 논리이기도 하지만 이건 시험이어서 다 유형화돼서 출제가 돼요. 다만 학교별로 또는 같은 학교인데 출제위원장이 국문과냐, 뭐 사회학과냐, 경영학과냐에 따라서 발문들이 달라요. 표현법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현법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그 논리의 원리만 알면 어떤 학교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중심으로 내가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논술 공부만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수능은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문제당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화작은 몇 분 안에 끝내야 돼. 이런 거 다 연습하잖아요, 다. 논술 시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연세대만 하더라도요, 어머니. 연세대는 학생부 반영, 아예 실질 반영 비율이고, 형식적 반영 비율 자체가 0이에요. 최저학력 기준도 없어요. 그냥 2시간 열심히 글을 잘 쓰면 5학기 동안 학생부를 관리해서 학생부 전형에 합격한 친구랑 5개 영역에 걸쳐서 완벽한 능력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능이어야 되니까 완벽한 수능 실력을 가진 친구가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 준비를 하는데 대충 준비한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처럼 그 시간 안에 논리적인 사고를 공부하는 것보다 시험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생각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쟁자들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서,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서 해볼 만한 시험일 수 있겠다. 수리 논술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세대를 쓰게 되면 원서 쓴 시점부터 파이널 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끝나고 대부분 치러지는 대학들이어서 수능 끝나고 해도 돼요. 수리 논술을 그래서 학기 중에 시간을 더 내서 뭐 특강을 든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문과에서는 그건 또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겨울방부터 시작하는 건데 요 중간고사 끝나고 시작할 때는 이제 시즌 1, 2에서 핵심들만 뽑아가지고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즌 3, 시즌 4로 넘어가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미탐에서는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이고 제 수업은 이제 약속드리는 건 제가 직접 과제도 내주고 그 과제는 제가 직접 내준 이유는 아이 글에 맞춰서 과제를 따로따로 주거든요. 첨삭도 제가 다시 하고 그 첨삭한 걸 다시 재첨삭까지 제가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강대에서는 수업을 할 때는 애들은 사실 한 번씩 더 해본 애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대 박사나 석사 애들 데려다가 뭐 첨삭 조교를 써도 상관없는데 고3 학생들은 이를테면 실은 왜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러다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라고 설명을 했는데 첨삭 선생님이 같은 맥락에 어라고 얘기하면 한번 해본 애들은 알아들어요. 어차피 그게 맥락상 같은 의미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헷갈려요. 그걸 애들 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직접 피드백도 하는 게 맞겠다. 최소한 저는 정규반 수업에서는 그런 환경을 좀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아무리 전문 첨삭진을 하더라도 고3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는 불편하다니까. 그래서 강사가 직접 첨삭을 책임져 줄 수 있고 원서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실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잘 안 맞으셔서 제 수업 또는 미탐 수업을 좀 선택하기 어려우신 경우라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킨 학원을 찾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업은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일단 한 반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일단 오프에 계신 분들 질문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질문은 뭐 따로 댓글창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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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1대1보다는 더 높은 경쟁률이겠죠. 하긴 하겠죠, 사실은.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올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하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재수랑 불상사를 막아야 되잖아요. 대비를 하자고요. 아이한테 6시간만 엄마한테 달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수능만 하자. 시간을 쪼개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정말 정시러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효과적으로 이용하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 또는 그 격차를 좁히거나 늘릴 수 있는 기회는 딱 1학기 때 요 기간밖에 없어요. 2달. 중간고사 한 달, 기말고사 한 달이에요. 그 외에는 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6평 때 재수생들이 극강의 실력을 보이는 딱 하나예요. 경쟁군인 3학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저희 대성학원의 아이들 6평 성적이 최고점이에요. 그럼 만점이 뭐 부지기수인 거예요, 사실. 뭐 수능 때도 그렇긴 하지만 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고 또는 선생님 그래도 그 6시간만 아니었으면 성적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원래 안 되냐고. 그 정도면. 그건 좀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많은 기대를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계량적으로 절대 6시간 6시간 1분도 안 됩니다.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뒤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계속 더 후퇴하는 결과는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과제 내줄 때도 과제하는 순서도 정해주고 만약에 2시간이 넘기면 너가 뭐 이렇게 장난치고 이러지 않고 집중해서 2시간 동안 선생님이 시키는 걸 했는데 과제가 완성이 안 되다 그러면 스톱해라. 무조건 그것을 끊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해라. 아니 왜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요? 수능 공부할 줄 몰라서 학원을 다녀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하려고. 막히면 끙끙끙끙끙끙 풀면 언젠간 풀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아이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 한 번만 도와줘요. 질문. 그러니까 수능 공부, 내신 공부 그렇게 한다니까요. 논술 공부는 또 그렇게 안 해요. 그것도 가성비 있게 해야 돼요. 내가 시키는데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여기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안 돼요.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한 번만 제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제가 집에 없으니까 그럼 와서 해라. 그 관계만 안정적으로 가져가자.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이를테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제 휴강을 해요. 수업이 쉬는 거지 논술 공부를 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과제도 준다고요. 이 시간만큼 이를테면 뭐 30분, 뭐 40분 할애해서 이거 어차피 내가 휴강 안 했으면 너 내 수업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그거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능에 써라. 대신 이거 그대로 해라. 그 과제도 다 줘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휴지기가 없어야 돼요.
실제로 통으로 휴지기를 갖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기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완전 포맷돼 있어요. 선생님 또 초롱초롱 자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요렇게 있다고요. 논술이 크다니까. 제가 아까 성대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을 본다고요. 가장 중요한 시험을 무방비 상태에서 웜도 안 하고. 근데 11월 달 마지막 주까지 논술 수업을 유지하는 곳은 제가 이제 대치동, 목동, 그다음에 강남성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강남대성밖에 없어요. 걔들은 끝까지 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인 거예요. 사실 시간 관리.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최저를 맞춰야 하는데 수능과 별개라 하시는 말씀은 최저를 맞춰야 하는데 맞춰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수능 성적과 무관합니다라는 얘기는 수능을 잘하는 아이가 논술을 꼭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논술도 경험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배경 지식이나 특별한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어서 누구나 다 심지어는 국어 5, 6등급에 있는 친구들도 접근할 수 있고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대성학원에는 고3 때까지 이과를 하다가 재수할 때 문과로 들어오는 애들 좀 있어요.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처럼 치면 가형 공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내가 의치하는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친구들은 3학년 때까지 인문논술 1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성학원에 와서 다시 1년간 해서 연대 툭툭 붙은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과 무관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최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내신 반영 시 전체 평균 내신을 점수화하나요? 아니면 과목마다 내신을 점수로 전환해서 합산하나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단위수를 곱한 비중값을 계산해서 반영을 합니다. 근데 반영은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들이 이제 원서 쓸 때 이제 가늠할 때 있잖아요. 계산하실 때는 그렇게 단위수까지 계산한 거나 그냥 일반 평균을 내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계산하실 때는.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술 시험에서는 이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오프라인에 계신 학부모님 한 분이 우리가 내신이 조금 불리해서 논술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게 뭐냐면 내신이 안 좋으면 보통 이제 조금 낮은 대학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아까 제가 내신 반영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요렇거든요. 팀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숙명여대 같은 대학은 내신 반영하는 게 다른 대학과 똑같은데 논술 채점 방식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요 차이예요. 이 내신 반영하는 대학도 보면 기본 점수가 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기본 점수가 없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고 논술 채점은 원래 기본 점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감점 방식의 채점이어서 털기 방식이에요. 다 이렇게 다 털리면 빵점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일부 대학, 낮은 대학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숙명여대. 숙명여대는 논술 채점식 기본 점수를 줘요. 그럼 만점과 기본 점수 사이의 간격이 좁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신이 작동해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반영을 해도.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으면 아래 대학을 가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내신이 안 좋으면 아래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실은 아래 대학일수록 논술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 논술 문제는 연세대 문제는 숭실대 문제는 인하대 문제는 난이도는 똑같아요. 다. 시험 보는 애들이 달라서 그래요. 연세대 문제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숭실대는 인하대 문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비슷하다는 거죠. 다만 그 아래 대학을 가게 되면 답안에 변별력이 없어요. 이를테면 아까 제가 1차 대학의 메인 대학이 연세대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제 조금 눈을 낮추면 홍익대가 있어요. 홍익대가 1차 대학에. 수능 보기 전에 홍익대를 쓴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최소 수능 모의고사 등급 상등급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 어떻게 한번 노려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논술 문제가 거의 연대급으로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이 채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친구가 겨울방학 때부터 안정적으로 계속 논술을 준비했다? 그럴 리 만무해요. 막 국어 4등급 나오고 막 수학 4등급 나온 친구 그렇게 하고 있었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수능 공부가 급급해요. 사실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이런 대학은 뭐가? 내신이 작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답안이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대는 안 그렇죠. 성균관대 안 그렇죠. 서강대 안 그렇죠. 이화여대 안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신이 안 좋으면 오히려 그런 데미지를 안 받을 거면, 물론 이제 논술을 합리적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그건 대타치고 데미지를 덜 받으려면 상대적으로 최저 기준을 높여가지고 윗대학을 봐버리는 게 훨씬 현명하다. 그 불리함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4, 5등급 대의 일반고 친구가 숙명여대를 합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서강대를 합격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제 수업에 대한 질문이 와서 저도 한번. 과제는 집에서 해야 되는 거, 예, 집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래요. 제가 주말 수업을 하잖아요. 주중 수업도 있겠죠. 주말 수업을 하면 아이하고 이제 상의를 하죠.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2시간짜리 과제를 줘요. 넘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가능하면 주중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발. 미탑에서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수업을 하는데 금요일 날 밤에 하지 마라, 제발. 의미가 없다. 왜냐면 이건 논술은 배워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상식적인 거라니까요. 너무 아까 이제 보시죠. 문제하고 해결책 원인 이거 생각을 못 하셨지만 듣고 나니까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하냐면 영어 단어 외우는 거하고 비슷하다.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해내기 어려운 이유는 노출도 때문에, 빈출도 때문인 거예요. 비동사를 틀린 애들은 없어요. 계속 쓰는 거니까. 그 논술도 그래서 노출도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중에 한 번, 네가 한 번 하고 주말에 나랑 한 번 하고. 그리고 제가 반강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논술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논술 노트 만드는 요령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논술은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도 없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5%의 수능적 사고를 하라니까요. 생각이 안 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그걸 보자고요. 내가 1년간 이호문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 내가 지적받았던 걸 논술 노트에 담을 거라고. 담는 요령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논술 시험장에 5분 전에 도착한 애는 없어요. 1시간 전에 도착하는 거죠. 앉아서 뭐예요? 셀카 찍어요? 나 엄마랑 같이 왔음. 그거 읽는 거예요. 내신 하듯이.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딱 2시간 집중해서 시험을 보고 까먹어도 돼요. 어차피 다음 학교 시험 보러 갈 때 또 볼 거니까. 그 노하우도 알려드릴 거예요. 논술 노트 수시 논술 시험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고 점수대 가장 높은 건 정시하고 달리 정시 때는 경제, 경영 이런 게 높잖아요. 수시 논술에서는 심리나 미디어 쪽이 높습니다. 또는 영문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논술 시험을 여학생들이 잘 봐요. 논리적 사고를 잘해서가 아니라 메모력이에요. 메모력. 증명문이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대개 경우는 이것도 선입견이긴 하지만 제 경험치가 그렇습니다. 일필주의로 써요. 굉장히 기복이 심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메모력이 좋은 여학생들은 쓸 것들 다 정리하고 보면서 옮기는 거야. 굉장히 레귤러해요. 근데 안정적이에요. 얘가 시험을 어떻게 볼지도 알아요. 원서도 그래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문제는 엄청 잘 쓰고 어떤 문제는 엄청 못 쓰고 이러면 원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여튼 그런 거에서 과제는 어머니 집에서 딱 2시간 맥스 2시간 정도입니다. 겨울방학에 논술 수업을 들었는데 논지도 너무 어렵고 글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논술을 계속 해야 될까요? 어머니 저기 제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해결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논술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논술 플랜 B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고민을 6시간 안에 하는 거라면 저는 괜찮다. 가져가시자. 아마 자제분만 그렇게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다들 어려워할 텐데 그게 이제 수능 시간까지 조금 더 과하게 빼먹지 않는 거라면 힘들어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실제로 논술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 그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중간고사는 중간고사로 쉬죠. 기말고사는 기말고사로 쉬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보세요. 4월 끝났잖아요. 5, 6, 7, 8, 9. 그중에서 한 달 빼잖아요. 16주예요. 16주 공부하고 연세대 보는 거라고요. 합격했다고 가정을 하면
엄청난 가성비인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시간을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오프라인 질문 하나 받고.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덜 노이즈가 있을 텐데요. 조금 더 원서 쓸 때쯤 되면 노이즈가 심해질 때 어떤 노이즈들이 많냐면 학교별로 다 시험 문제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대 문제는 이런 스타일이고 연세대 문제 이런 스타일이어서 준비를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같은 말이죠. 그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 원하는 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채점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단언컨대 그럴 수 없답니다. 그럴 수 없다. 제가 과감히 그걸 노이즈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만약에 다르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저를 전폭적으로 믿으신다고 가정하고 선생님 시킨 대로 할게요라고 하면 6논술 쓰는 친구는 6개 대학에 등록을 해서 다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럼 연세대학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연세대를 한 달 경험한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세대를 한 달 준비해서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형이 바뀌면 어떻게 돼야 할 거냐 그러면 그 학교가 그 유형을 바꿨다고 치자. 사실은 논리는 그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논리적으로 이제 비교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사전적 정의는 대상들 간의 관계를 공통점을 중심으로 파악하라는 건데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사실은 공통점을 전제로 차이점을 증명하라는 질문을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조라는 요구 조건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발문의 형식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뭐 연세대는 비교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편이에요. 성균관대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각 요약할 수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각 요약하라 그러면 공통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가? 불가능하다니까 논리적으로. 이를테면 똑같은 문제인데 외대는 공통 주제를 찾을 수 이렇게 돼요. 그럼 공통 주제를 찾고 난 이후에 차이점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다르다고 얘기하면 다 다른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더 뒤쪽으로 하면 더 심해집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연세대만 하더라도 인문계열 쪽을 시험을 보면 텍스트가 좀 어렵고요. 사회계열 쪽 시험을 보면 도표나 그래프들이 강해져요. 이것도 문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한데 도표 그래프 특강 같은 것도 해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보세요. 도표 그래프를 주고 이걸 해석해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 해석의 대상이 시일 때도 있고요. 소설일 때도 있고요. 그림일 때도 있어요. 연세 때 그림도 나와요. 중세 그림 같은 거 나오거든요. 회화 공부를 할 거냐고요. 회화 특강은 없죠. 논술 수업 이제 시 특강은 없죠. 논술 수업 이제 소설 특강은 없죠. 그럼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 논리만 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국어 능력은 무관하다. 사탐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회문화 배우면 체감하기 좀 좋다고 하긴 해요. 근데 그거 지리만 배워도 상관없다 사실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그걸 하려고 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전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엄마들 와서 수업 들어도 된답니다. 엄마들 와서 수업 들어도 된다. 그렇죠. 근데 굳이 영어에 포커스 두고 제가 난이도를 측정했으니까 저기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냐? 그 영어 절대평가 기준이 4, 5등급이면 다 할 수 있다.
다만 외대에 비하면 외대도 영어 지문 나오거든요. 연습 지문이 좀 길어요. 시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못 읽는 게 아니라. 시간 연습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 안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주변에 뭐 혹시 그런 친구 있으면 확인하면 좋은데 논술 복수 합격한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따로따로 준비했을 리가 없다니까요. 불가능해요. 제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연대 논술 다르고 이대 논술 다르고 뭐 성대 논술 다르면 이걸 다 각기 따로따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겠느냐. 그리고 있잖아요, 어머니 그 이제 학교별로 이제 다르게 이제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강사가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어떤 학교는 문제인지 몰라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출처가 거짓되는 거에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똑같고 이제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업 지원하는 애들의 수준이 똑같으면 같은 문제 풀더라도 설명의 수준은 달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 지식, 그러니까 교과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어서 진도 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익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필요하다고 계속 진도 빼고 해야 이럴 필요는 없어요. 진도를 또 쫓아오며 가주는 거고 아니면 사실은 글쓰기 자체의 스킬은 여러 문제를 푼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글쓰기 자체의 스킬은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풀어서 좋아지는 건 사고력. 글쓰기 자체의 스킬은 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요. 심지어 제가 가르치는 대전학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한 문제를 저한테 7번 하루에 첨삭받은 애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만. 스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7번을 가져도 다 빨간색입니다. 그건 사고력.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6주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한 문제를 16주 수업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안 듣죠, 애들이. 그러니까 매번 다른 문제를 할 건데 과제는 그래서 사실 누적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이걸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내 숙제를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과물 보니까 얘는 다음 단계 가도 돼. 근데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안 됐어요. 그럼 그 아이는 자꾸 가야 돼. 끝까지. 그래서 제가 수업은 그걸 가능한 수준에서만 10명. 그 수준에서만 해야 돼요. 넘어가면 문제. 물론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썸플레이 하나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첨삭이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상황이 더 길어지면 그럴 수는 있겠다. 전화는 안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면 저는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뭐죠? 동시간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가 옆에만 없는 거고 제 화면, 제 목소리, 그다음에 PDF 화면에 제 글씨 다 보여야 돼요. 아이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겠다. 제가 작년에 이제 저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돼서 비대면 첨삭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간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아닌 뭐 심야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대개는 그래서 이 오프 시간 안에 이 수업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항상 수능 공부해라고 해요. 항상. 왜냐하면 9대 1까지는 어떻게 여유 있게 제가 한번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 그거 넘어가면 왜냐하면 수시하고 정시의 본질은 수시는 nothing일 수도 있어요. 정시는 nothing일 수가 없어요. 알고 쓰는 거니까. 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압구정고 문과 1등 하는 애가 수시 다 떨어진 거 봤어요. 저희 대성학원 저희 반 친구였어요. 원서 잘못 써서 그러긴 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학종 쓰고 논술 몇 개 썼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우리 친구는 무조건 연세대 합격합니다.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처음 봤습니다. 최고입니다라고 해도 실제 시험 어떻게 볼지 모르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수능은 결과 보고 원서 쓰는 거니까 무리하지 않으면 결과는 나온다고. 그래서 수시에 올인하는 건 절대 전 반대예요. 심지어 제가 제 입장에서는 논술 마냥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입시의 성공인 거지 논술 성공이 아닌 거라고. 수능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시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내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시를 챙기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그것에 대한 합리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그걸 좀 약간 근시한 쪽으로 생각하면 잘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룸을 좀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온라인 어머니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